네. 이제는 그만 떠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12시 한 15분? 한 20분쯤에 왔는데, 이제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1시도 조용할 데가 없이. 네, 압니다. 여기 리더님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나름 마음이 급한 게 오늘 또 내용이 많아요. 또 제가 또 욕심껏 내용을 조금 많이 준비해 왔고요. 듣다 보면 저걸 나보러 다 어떻게 외우고 어떻게 다 알라는 거냐. 약간 그런 조금 약간 그 혼란이 있으실까봐 자료를 또 얼른 또 추가를 했습니다. 뭘 추가했냐면 이미 또 하셨더라고요. 목표 설정 워크숍에서 마이 웰리스 랩에 대한 이런 교육을 또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3월에 플래티늄 이상의 리더님들을 위해 선출시를 조금 할 건데 이제 그 부분 내가 어떻게 보면 이 호르몬이나 건강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 혹은 뭐 내용을 보면 다 아는 이런 어떤 사실은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어도 뭔가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와 또 생활 습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넣어서 이제 그 분의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에 대한 굉장히 큰 방향성. 근데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또 되게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바뀌어? 그래서 또 디테일한 이런 솔루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방향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사실 그분의 시간표나 뭐 어떻게 보면 뭐 생활을 다 바꾸도록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의 또 역할은 또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그쵸. 리더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엊그제죠, 그쵸? 지난주죠? 그 온라인 세미나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안 보시는 리더님도 계실 텐데 이 설문에 대한 항목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면 습관, 운동, 뭐 음식 섭취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그때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연초라 되게 걱정된다고. 3월 정도면 또 새 학기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의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운동을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운동할 거야. 그리고 오늘 심지어 했어. 어제도 했어. 체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확한 결과일까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어떤 데이터 인풋에 대한 정확도에 대한 부분. 왜냐면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흔히들 건강검진을 하면 이 건강검진의 데이터는 뭐죠? 지금 현재 나의 지점에 닷을 내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긴 생애, 내가 120세, 150세 굉장히 길게 살 건데 지금 현재 지점에 닷을 내리고요. 근데 이 배가 멈춰 있나요? 안 멈춰 있어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좋은 방향성으로 가는지 나쁜 방향성을 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나의 생활을 입혀서 우리 배 운행이나 이런 거 애들 게임 같은 데도 보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은 닷을 내려서 지금 지점만 아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계속 건강이 나의 어떤 삶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나의 생활에 다양한 지표를 넣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있고 어떻게 자고 있고 어떻게 운동하고 있고 어떻게 수면하고 있고 가족력적인 이런 위험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인풋 넣어서 그러면은 사실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죠. 한번 모의 운항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왜냐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호르몬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이 어려운데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나 다 이걸 알라는 거냐. 그래도 무언가 내가 제대로 된 어떤 가이드 이 시뮬레이션으로 갈 수는 있는데요. 누군가 먼저 한번 가본 사람이 있으면 또 좀 전문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닷을 내려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좀 바르게 더 정확하게 오차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렵지만 호르몬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 리더님들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숨을 쉬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리고 대사적인 스트레스도 지금 좀 이해하기가 좀 좋죠. 그렇죠? 내가 그냥 숨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도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대사 활동을 하면 무언가 먹으면 좀 자극적인 거 먹거나 아니면 또 대사가 촉진되는 거 있죠. 뭐 운동을 하거나 혹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요인이 되면 그냥 되게 가만히 있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 뭔가 산화적인 또 대사적인 이런 부분이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사람은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멈춰져 있지 않고 노화들고 특히나 심지어 여자들은 어떻게 되죠? 여자들은 호르몬이 굉장히 바뀌잖아요. 지금을 딱 내가 생각을 해서 지금의 어떤 상태로는 이럴 것 같아가 아니라 예전에는 뭐 매번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내가 꽃띠일 때는 라면에 밥 한 공기 말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는데 지금은 라면에 밥 한 공기 말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살찐다. 그렇죠? 예전 먹었는데 왜 대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먹고 똑같이 뭐 걸어다니고 똑같이 활동해도 호르몬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호르몬적인 부분 때문에 또 뭐가 달라지죠? 이 호르몬의 뒤에 있는 내용을 뭐 미리 좀 먼저 조금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또 변화, 체지방이 어디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바꾸거든요. 여성분들 잘 알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맨날 가지고 있었던 이런 궁금증이에요. 체지방은 내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나는 내장 비만도가 더 낮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 거야? 도대체 왜? 내가 지방이 훨씬 많은데 내 체지방 비율로 놓고 보면 막 30%가 넘어버리는데 내장 비만도가 나는 높지 않은데 20몇 프로인 남자분 같이 가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막 내장 비만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셨대요. 지금 한 번밖에 안 궁금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에스트로겐 때문에. 지방을 분산 저장하는 역할을 해줘요. 코어에 쌓이지 않고 분산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리더님들 반지가 손가락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반지가 내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금은방에 가서 때려서 얘를 늘려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또 반지가 안 들어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손가락이 굵어지게 내가 고생을 했다 이렇게 어필하시는 분 있지 않나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 마디마디가 굵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손에는 그쵸 뼈가 굵어졌을까요? 여기 근육이 막 붙었을까요? 관절이 막 뭐 그쵸 모였을까요? 살이 찐 거예요. 손가락 사이도 두꺼워졌지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발도 사이즈가 커지고 계시죠. 신발 사이즈도 큰 이런 부분, 지방의 분산 저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과 영향성이 있다. 근데 뒤에 가서도 보여드릴 테지만 이 지방의 분산 저장, 고맙게 막 분산 저장해주는 이런 기능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겠죠. 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호르몬이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경계하고 협업해서 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남자도 호르몬이 있는데 그럼 왜 여자만 문제냐? 왜 그럴까요? 여자는 호르몬의 변화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뚝 떨어져요. 잘 아시잖아요. 폐경이 뚝 떨어져요. 남성은 어떠냐면 굉장히 서서히 떨어져요. 그래서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뭐 호르몬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서서히 뭐 말 그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인지되기 쉽다고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러는구나, 노화로 그러는구나 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 물질 대사, 성장과 발달, 감정, 정말 말 그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은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 또 영향을 미치죠. 또 이 호르몬은 사실은 뭐 대표적인 호르몬 잘 알고 계시는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뭐 전혀 중요하진 않지만 장 점막에서 사실은 처음 발견됐어요. 우리 뭐 행복 호르몬, 뭐 호르몬, 스트레스, 면역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장에서 한다. 사실은 최초의 호르몬의 발견 자체가 이제 장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사실 그때는 이제 세로토닌인지 몰랐겠죠. 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엔터라민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조금 불리었고요. 또 관련된 내용으로 동물 실험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뺐어요. 이건 동물 실험은 뭐냐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소화기관에 연결된, 굉장히 잔인하긴 하지만 그 기관을 잘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기관이 잘렸기 때문에, 그쵸, 동물 애호가이신 리더님들은 지금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시는데 사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동물 실험은 100년 전에 한 거죠. 호르몬이 100년 전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을 잘라서 그러면 이 과정이 안 일어나겠구나. 뭐 침을 흘리거나 무언가 소화 효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연결된 기관을 잘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침을 흘리고 무언가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호르몬을 발견했어요. 호르몬은 기관과 기관이 연결돼서 그 기관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혈액을 통해서, 말 그대로 혈액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결을 가진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조금 전달이 되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번 분비되면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혈액을 이번 혈액은 저기 뭐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만 가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조절할 수 있나요? 여기 부분 저 발가락이 차가우니까 발가락으로 혈액을 더 많이 쏴주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혈액을 통해 서서히 확산되면서 많은 곳에 사실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조금 어려운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뇌분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뇌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뭐 생식기, 흉선, 뭐 갑상선, 뭐 대사기관, 뭐 생식기면 난소, 고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굉장히 많은 부분, 수면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적인 안정, 소화 흡수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 호르몬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성 호르몬,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여성을 여성답게 피부를 윤택하게 뼈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뼈 관련된 내용은 뭐 너무나 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뼛속에서 칼슘이 유실되기 시작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보여드릴 테지만 우리가 평생 쌓아야 되는 골밀도를 미리 조금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 호르몬의 농도가 좀 정상적이어야 임신, 출산, 수유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얘를 역으로 뒤집으면 또 어린이 건강과 관련돼서는 이 호르몬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직 이 아이가 덜 사실은 성숙했는데 생식기적으로는 좀 어려서 덜 성숙됐는데 또 빠르게 너무 분비되면 이것 또한 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여성 호르몬은 생식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만들어진다고요? 여기 지금 그로잉랩 워크숍에 오신 리더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도 만들어진다? 체지방. 맞아요. 체지방.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한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가 있어요. 체지방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얘를 다시 뒤집으면 나이가 들면 여자가 너무 살찐 것보다는 살집이 좀 어떤 게 좋다? 있는 게 좋다. 왜? 생식기에서의 어떤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제 체지방에서 약간 일정 양을 분비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해져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겨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또 잘못 또 곡해 해석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체지방 나의 자산이구나.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쌓아서 나의 건강을 미리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 얘기예요. 그것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또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의 굉장히 염증적 경향성을 사실은 높이는 이런 부분이고 호르몬적인 이런 부분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연령대에 따른 에스트로겐의 변화, 파도처럼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는 없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일정 나이가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사그라들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큰 하나의 큰 포물선을 그리고 마느냐? 사실은 여성의 호르몬과 관련된 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바다가 굉장히 넓은데 밀물과 썰물, 여성의 호르몬의 농도는 밀물과 썰물처럼 한번 몰려왔다가 사그라드는데 우리 바다를 생각하면 바다가 먼 바다로 나가면 그냥 바다가 플랫한가요? 잔잔한가요? 잔잔하지 않거든요. 계속 파도치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애 주기상에서도 계속 아주 작은 잔잔한 파도. 그래서 그 잔잔한 파도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죠. 생리할 때쯤이 되면 그쵸 어떻게 되죠?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이 곤두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음식을 먹기도 했다가 또 이제 그 주간이 되면 또 음식이 좀 잘 안 땡기기도 했다가 사실은 사람은 그래서 뭐에 의해서 널뛰면서 움직인다? 호르몬에 의해서 널뛰면서 움직인다. 그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개인차가 있고 남녀에 대한 차이가 있고 대사적인 차이가 있고 또 호르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지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먹는 것, 그리고 가족력적인 부분, 지금 현재 다시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좋겠다라고 조금 말씀드리면서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리더님들 너무나 많이 보셨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통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굉장히 이전부터 2019년이면 사실 이미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부터도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고 비만이 너무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남녀 모두 다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통계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늘색은 누굴 거예요? 하늘색은 남자요, 주황색은 여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누가 높죠? 여자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나는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데 왜 도대체 전체적인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유병률이 여자가 더 높으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의구심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연령대로 지금 놓고 보여드려요. 30대, 40대까지 놓고 보면 누가 더 길죠? 파란색이 길어요. 그런데 얘가 언제 때부터? 50대부터 역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황색 여자들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요 포물선으로 놓고 지점으로 좀 또 보여드리고 있죠. 이전에는 남자가 짐짓 높은 것 같지만 여성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수학 공식을 놓고 보면 요 바닥면이 전체 수잖아요. 바닥면이 전체에서 누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수학과 손을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별로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적인 어떤 단면의 면적 얼핏 봐도 그쵸, 여자와 남자의 갭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 나이 들어서 뒷면으로 가면 갭이 이만큼 벌어지잖아요. 면적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고콜레스테롤 혈증만 좀 그런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바디를 측정하면서 내 내장 지방이 정상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왜?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유전처럼 막 온몸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을 분산 저장해준다. 우리 손가락에도 살이 찌고 발가락에도 살이 찌고 등도 살이 찌고 그쵸? 온몸 곳곳에 이게 유전이 있는데 걔가 코어가 아니고 이제 지방 분권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뿐이지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호르몬적인 보호가 사라지게 되면 집중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이고 올라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실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고콜레스테롤 혈중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 수준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여성도 굉장히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성인 비만 유병률도 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훨씬 더 높기는 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비만율 남자들 지금 뭐 거의 절반이다. 거의 50%가 조금 살짝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4명 중 1명, 한 25%. 사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그렇게 높다가요.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주황색이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시간차 공격이죠. 혈중에 떠다니는 유리지방산은 50대부터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60대가 넘어가면 혈중에 떠다니는 유리지방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무게까지도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빼먹지 않고 제가 하는 농담이 지금은 내가 말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기다렸다가 60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몸으로 싸워도 이길 수가 있는 때가 바로 60대에 도래하게 된다. 내가 몸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가니까 쓰러트린 다음에 그 위에 올라서 앉으시면 돼요. 내가 몸으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때가 돌아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 고혈압 유병률도 마찬가지.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 글쎄요, 우리가 갑자기 갱년기가 됐다고 해서 한 공기 먹던 밥을 화가 나서 막 2공기씩 드실까요? 너 갱년기에 나 너무 화가 났으니까 나 열받으니까 밥 2공기 먹을래. 예전에 안 드셨던 막 고기야 소주를 막 갱년기가 된 김에 모르겠다 막 드시는 걸까요? 식생활상에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먹는 것에서 나 더 이상 주실 게 없다 이런 분 많으시죠. 먹는 게 없다 나 먹는 게 없다. 그쵸.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대사에 대한 부분, 호르몬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연령대에 따른 남녀의 골밀도 이것도 뭐 거의 세트로 맨날 많이 좀 보여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여성의 그 호르몬의 변화의 그래프가 지금 막 겹쳐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성은 골밀도가 더 가파르게 내려가죠. 왜냐하면 사실은 산의 높이도 남자보다 낮고요. 근골격계의 어떤 자산이 여성들은 훨씬 더 부족하잖아요. 산의 높이가 굉장히 낮고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이제 서서히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제 호르몬적인 어떤 급변으로 인해서 영향을 더 빨리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내려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뭐 남자도 물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성보다 굉장히 가파르지 않게 조금 완만하게 심지어 산의 높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 테지만 폐경기,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한 다양한 어떤 질환 중에 꼭 빼놓지 않고 이 골밀도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질과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근골격계 건강적인 측면의 리스크를 여성분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남성분들 좀 한번 볼까요? 이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남성의 건강, 뼈를 튼튼하게 하고 적혈구, 뭐 생성, 뭐 이런 굉장히 남성답고 강인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남성 호르몬이 조금 좀 작동을 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쵸, 뭐 우리 갑자기 그 스파르타 막 이러면서 막 그 두들기는 막 근육 있는 이런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논리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찾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했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열정적인 거 좀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행동 굉장히 차가운 이성과 또 경우에 따라서 남자분들 굉장히 그래서 제가 남자가 돼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얼핏 여기를 딱 보시네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무모한 행동, 막 이를테면 어디를 막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막 싸운다거나, 막 객기를 막 부리는 이런 어떤 많은 부분들이 호르몬에 의해서 조금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남성 호르몬적인 부분 만 9세에서 만 11세 정도가 되면 이제 고환이 커지면서 이제 음모가 나면서 이제 그 호르몬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어린이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다시 조금 가져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흔히들 여성의 좀 어린 여자아이들이 조금 빠르게 성적인 성숙이 되는 거 뭐 성조숙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무언가 굉장히 조금 이른 시기에 이렇게 좀 성기가 조금 발달이 되거나 뭐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뭐 사실 특히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발성의 요인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들 성조숙증이 좀 생기는 아이들을 조금 살펴보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뭐 환경 호르몬적인 어떤 영향을 받거나 뭐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약간 뭐 스트레스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특발성의 어떤 성조숙증으로 정말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말랐는데 약간 좀 2차 성징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프로치 하는 건 똑같다. 이 아이가 먹는 음식상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스트레스적인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외부 자극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사실 접근이 다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병원 찾아가서 그러면 성조숙증에 대한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면 그럼 이거를 조금 의료적인 이런 부분으로 뭐 약간 성장 지연을 시키면서 해볼까? 성조숙증도 이제 성장 호르몬처럼 이렇게 주사를 맞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제 호르몬 주사를 놔야 돼요.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비용이 들고 1년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든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반면 성조숙증을 조금 억제하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매일매일 맞지는 않아도 된대요. 이 호르몬 치료의 어떤 그 뭐 기간이 조금 달라서 뭐 이를테면 뭐 4일에 한 번씩 뭐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씩 맞거나 이렇게 약간 주사제에 따라서 좀 주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꼭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이 성조숙증의 치료에 맞는 그 호르몬 제제는 뭐 하냐면 이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이의 성장이 둔화되겠죠. 그렇죠? 성장의 둔화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그래서 성조숙증과 관련된 이런 부분 우리 아이가
너무 빠르게 성장이 진행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가지고 이 아이가 키가 작을까봐에 대한 이런 걱정으로 사실은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그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아이의 성장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시기상 뭐 2차 뭐 급성장기 어떤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급성장기라고 한다면 그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생각만큼 그 이전에 자라는 속도만큼 아이가 자랄 수 없는 이런 사실은 살짝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전에 드렸던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조금 설명이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령대에 따른 테스토스테론의 농도 변화 낮아진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그 그래프에 그 뭐라고 요새 단어가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어의 경사가 조금 좀 완만한 거를 조금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 뭐 음주, 흡연, 스트레스, 비만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낮아지는 가속화가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 뭐가 있을까요? 무기력하거나 성욕이 감퇴되거나 만성 피로, 능력 저하, 뭐 의욕 저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조금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사실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이 남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 예전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조금 약간 무기력하시면 그렇게 병원을 가거나 한의원에 가서 약을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우리 뭐 기력이 좀 떨어졌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시죠?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재밌는 얘기였는데 좀 야한 얘기여서 더 저도 막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한의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 조금 그 수요가 낮아졌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여자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막 간간히 좀 섞여 있고 하셔가지고 더 깊이 있게는 제가 부끄러워서 뭐를 못할 것 같고요. 네, 호르몬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인간 또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많이 살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갱년기 인구 수가 꽤 많다. 400만 명 정도 전체 인구 가운데 한 16%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염려하고 있는 건강 문제 가운데 사실은 이제 갱년기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괄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그 부분하고 그 앞쪽에 있는 그 앞순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나 좀 대사의 변화와 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죠. 폐경을 겪은 전체 여성 중에 89%가 이 갱년기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좀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뭐 땀이 막 갑자기 막 너무 난다거나 뭐 건망증이 더 심해. 단어가 안 생각나는 것도 그쵸.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뭐 불면증이 있거나 빈뇨가 있거나 약간 그 생식기가 조금 건조해짐으로 인한 이런 불편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고 넘어가시는 게 이제 안면 홍조거든요. 얼굴이 아무 이유 없이 붉어지는 거. 얼굴이 왜 아무 이유 없이 붉어지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라이트하게 해오느라고 애니메이션이 조금 다 한 통으로 조금 묶여져 있기는 한데요. 여기 보시면 뇌에서 이제 뇌하수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장 기본 대전제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성은 평생 쓸 난자를 어떻게 한다? 다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죠? 다 가지고 태어나요. 원시 난자를 다 가지고 태어나고 이 다 가지고 태어난 원시 난자가 이제 때마다 주기마다 이제 성숙이 돼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식기, 자궁과 난소, 그리고 뇌와의 모든 어떤 부분들이 함께 말 그대로 이제 호르몬적인 이런 대화를 하는데요. 이 호르몬적인 대화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자극을 한다 혹은 명령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르몬은 사실은 명령이에요. 이 시상하부, 뇌 시상하부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호르몬의 농도를 감지를 합니다. 호르몬의 농도가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이런 감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상하부 밑에 있는 이제 뇌하수체에서 이 각각의 호르몬이 방출되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게 돼요.
가장 핵심적인 중추는 시상하부고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시상하부고 시상하부가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에게 네가 호르몬 조금 자극할 수 있게 자극해 이렇게 하는 이런 명령을 지가 하면 되는데 또 그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을 주면 얘가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누가 받겠죠? 난소에 있는 생식기에 있는 이제 난소가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언제 생겨나는 걸까요? 나의 자원이 항상 너무너무 풍부하고 마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성숙시켜서 배출해낼 원시 난자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배출하고 싶어도 배출을 해낼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호르몬의 농도가 생각만큼 올라가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의 농도를 감지하고 또 이 난포자극, 황체성 형성 호르몬을 배출해내라고 하는 이런 자극을 계속 핑퐁 하면서 받게 되거든요. 둘이 계속 말 그대로 자극을 하겠죠. 근데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인간의 뇌를 보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무언가 배우고 싶고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하고 요런 뇌는 어떤 뇌냐면 뇌 피질인 거 아시죠? 그렇죠? 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 뇌가 이렇게 있으면 신기하네요. 뇌에 여기 뇌가 있다면 요 위쪽에 있는 이런 껍데기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중간에 뭐 이렇게 동물 파충류의 뇌도 있고 또 동물의 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뇌와 수체가 시상하부 정도의 뇌라고 한다면 사실은 얘는 인간의 뇌가 아니고요. 사실은 동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생명 활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상하부와 이 뇌하수체 이 부분에 굉장히 중심적인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모여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관 전체를 컨트롤하는 혈관 그 중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 아이들이 사실 이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 막 얘네 둘이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너 왜 안 해? 너 하기로 했더니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왜 뇌하수체 낮은데 막 둘이 막 싸우고 있으면 우리 사실은 평온한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평정심을 가지면서 있을 수 있지만 이 둘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심적으로 좀 컨트롤되고 있는 동물의 뇌에 해당되는 그 중추적인 이런 뇌에서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받는 곳 가운데 하나가 혈관 통제 센터예요. 그래서 혈관 통제 센터가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부끄러워서 그렇다기보단 혹은 내가 더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두 호르몬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별로 재밌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둘의 싸움에 의해서 혈관을 통제하는 혈관 센터의 비정상적인 자극.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여성 건강 사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내가 부끄러운 일도 안 했는데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거나 혹은 막 통제되지 않은 막 땀이 난다거나 그게 이제 중요한 자리 혹은 자다가 막 벽에가 다 젖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관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골격계 관련된 이런 부분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에 비해서 자산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령대별 10대에서 뭐 20대에서 뭐 40대, 65세 이상으로 나눠서 보면 노란색 그래프가 아주 가파르게 훅훅 올라가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이후에 노년기에 있어서 이 골관절염, 유병률, 골다공증, 유병률 얘는 또 뭘까요? 고혈압, 유병률. 또 고혈압은 딱 고혈압만 딱 유병률이 높아지면 좋은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대사계의 문제죠. 당뇨, 유병률도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연결할 수 있는 거 6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60% 이상씩 갖고 있게 되고 두 가지 이상을 또 중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이 폐경기 이후에 여성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조금 놓고 보면 이제 40대 이후에 비만 체형이 예전에는 날씬했어도 비만 체형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 비만 체형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때 내가 해야 되는 건 정말 다이어트적인 어떤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은 변화되는 호르몬에 의한 이런 변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호르몬 관리를 하는 것이 복부 비만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갱년기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도대체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적인 소스를 좀 얘기를 합니다. 뭐 석류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서양 승막,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 뭐 루바브 뿌리 추출물 이런 식물 영양소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거죠. 식물 영양소적인 어떤 접근의 이런 소스들이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다시금 호르몬이 하는 이런 어떤 전달 체계를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혈관으로 확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혈관으로 확산되니까 온몸에 좀 다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런데 더욱더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냐면 이 호르몬이 딱 맞아들이는 딱 맞는 그 열쇠 구멍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우리 다른 말로는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더 큰 자극을 받게 된다. 어떤 그 리셉터와 호르몬 간의 이런 결합을 통한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얘기해야 되는 이 여성 건강과 관련된 이런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수용체가요. 사실 우리 몸에 뭐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적인 어떤 부분을 뭐 알파, 베타로 조금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좀 비슷한 영역인데 얘가 이제 무언가 자극하는 이런 자극의 경로가 사실은 살짝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수용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뭐 자궁이나 부고환이나 유방, 백색 지방 조직 혹은 신장 이런 부분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에 해당되는 이런 영역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 베타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 장, 뇌, 뭐 뼈 이런 부분과 좀 연결이 된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그 대표적인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측면에 있어서의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 없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용체적인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베타 수용체와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알파 수용체를 좀 무리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사실 조금 내가 의도치 않은 조금 불편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어떤 방향성, 에스트로겐 수용체적인 측면에서 베타를 조금 더 선택적으로 자극해서 활성화하는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갱년기 관련돼서 다양한 좀 세부 항목이 있어요. 11가지. 앞서 이제 갱년기 시기에 내가 겪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불편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양한 불편감의 다각적인 요소, 특히나 이제 안면 홍조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수의 어떤 임상을 토대로 해서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능적인 이 원료적인 측면의 내용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 뭐 계속 똑같이 보여드리는데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완만한 변화를 가진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 이후에 호르몬의 농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데 남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농담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지방만 넘을 힘만 있어도 그런 거 있죠. 그쵸? 그래.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가 아들은 장가를 안 갔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은 거 알고 계시죠? 70살이신데 그리고 외국의 배우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하신 이런 분도 눈도 잘 못 뜨는데 그 아시안의 그 와이프로 그쵸 알고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쵸 굉장히 억울한 생각도 사실은 살짝 좀 들긴 하죠. 이 남성은 정자를 평생 쓸 장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계속 생성을 하게 되죠. 계속 생성하고 배출하는. 그래서 여성하고는 사실 조금 결이 다르게 다른 호르몬적인 이런 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물론 호르몬의 저하와 관련된 좀 다양한 문제점, 요인들이 조금 있겠죠. 술이나 담배를 너무 과하게 하신다거나 혹은 스트레스적인 이런 부분으로 인한 어떤 부신의 피로 이런 어떤 부분들도 호르몬 분비 저하의 원인이 되실 것 같고 뭐 약물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워낙에 이제 혈관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그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제 고혈압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해면 조직에 이제 혈액순환과 관련된 이런 부분 좀 영향이 좀 있는 거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또 비만하시면 그리고 또 다양한 대사정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어떤 요인들이 다 제각각 호르몬 저하, 사실은 원래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서서히 나중까지도 일정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호르몬 저하의 요인들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호르몬 건강 지키기, 남성들은 어떻게 뭘 하셔야 될까요? 남성들은 오히려 체중 조절,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 체중 조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오히려 조금 적게 먹는 거. 근데 이제 반대로 가고 있죠.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은 거의 50%, 2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로 문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영양소적인 측면 실제 뭐 남성에게도 그게 꼭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이 안드로겐의 부분적인 결핍에도 얘가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각각의 성분들 또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정자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을 고를 때 좀 잘 선택해서 골라야 되겠죠. 이 단백질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고기를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요? 칼로리가 너무 많죠. 그리고 포화지방이 너무 많죠. 그럼 포화지방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간에서의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촉진하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유리된 지방산의 혈중 농도를 높이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열량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좀 가벼운 또 다른 소스의 단백질을 조금 활용하실 명백한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호르몬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좋아하시진 않지만 이 남성 호르몬이 나중 되면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중요하진 않지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좀 다른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생겨나는 이런 부분들이 뭐 탈모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또 혈액순환적인 측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혈중 중성지질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예방하고 또 염증적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추는 이런 측면 오메가3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또 성분이 있겠죠. 그렇죠? 소팔메토. 호르몬적인 정상적인 이런 수준으로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이 소팔메토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좀 가벼운 페이지로 조금 보여드리고요. 이 남성의 호르몬 저하, 그리고 또 사실 또 여성의 호르몬 저하이기도 하죠. 이 호르몬이 저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스파르타 말씀드렸잖아요. 막 몸이 울끈불끈, 막 뼈가 굵은, 뼈대가 굵은 이런 성적인 호르몬들이 뼈의 밀도를 높이거나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근섬유의 다발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면 근골격계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생길 수 있는 거 무언가 이런 근골격계적인 위축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이런 기관들이 이제 근육이잖아요. 이제 걔가 쓰는 에너지적인 이런 부분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잉여로 남는 이런 에너지가 많을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보여드렸던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이 호르몬의 농도 저하로 인해서 혈중 유리지방산이 높아질 가능성, 그래서 혈관에 침착돼서 생기는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또 다양한 대사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을 또 꼭 집어서 이 호르몬 저하의 결과를 보면 전립선이 비대될 수가 있고요.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 호르몬은 뒤에 가서 다시 보더라도 그렇다면 전립선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이 과연 무엇이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방광이 있고요.
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광을 통해서 이제 소변이 빠져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방광과 요도의 연결 부위 사이에 전립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도를 둘러싼 이런 어떤 기관이 바로 전립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광과 요도를 연결된 그 부위를 말 그대로 너츠 앤 볼트처럼 연결한 이런 어떤 부분들 갑자기 좋아하시네요. 그 부분이 바로 전립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얘를 감싸고 있어요. 사실 내 몸 안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조직인데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커지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뭐 호두알갱이만한 사이즈인데 이제 얘가 비대되기 시작을 하면 얘는 아주 극단적으로 복숭아만한 사이즈까지도 커질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뭔가 조직이 노화되었는데 비대되니까 좋은 걸까요? 내 몸 안에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디를 누르고 들어올까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방광과 요도를 좁히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제대로 볼일을 못 보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남성분 같은 경우에 요도와 이 정자가 통과하는 통로가 사실 동일한 통로를 활용을 하거든요. 비슷한 어떤 그 기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전립선이 하는 역할은 다시 돌아가서 전립선액을 분비하고 정자의 생존과 운동 또 이제 외부적인 어떤 살균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비대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전립선액을 놓고 보면 얘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구성액 자체가 이제 구연산, 아연 이런 부분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미네랄들이 도움이 조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되면 삶의 질을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과 남성 호르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살짝 어렵긴 하지만 좀 살펴봤고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인간은 또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는 걸까요? 그 주인공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주인공이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셨던 이런 인체의 장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생애 주기를 조금 굉장히 잘 설명한 이런 페이지가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와봤고요. 얘는 뭘까요? 이 난자와 정자 수정체인 거죠, 그렇죠? 착상이 되려고 하는 아주 기본 타입의 형태이고요. 얘는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까지를 딱 잘라서 한번 놓고 볼게요. 여기 위에 장에 뭔가가 보이시나요? 장 위쪽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아주 작은 수정체는 뭐 어떻게 살펴볼 수도 없겠죠.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의 뱃속에 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장은 사실은 정말 백지 같거든요. 백지 같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태어나면서 산도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들을 딜리버리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면서 얻게 되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좀 접할 수 있는 이런 경로가 많죠. 모유 수유를 통해서도 엄마에게 필요한 그리고 엄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은 장에만 있거나 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나 사실 온몸 곳곳에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이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영향만 계속 받을까요? 이 좋은 영향 외에도 문제가 있으면 이제 문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사실 경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외부 활동을 하고 이제 엄마의 뱃속이 아닌 이제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물질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융성해지고요. 또 여기 보시면 뭐 마크로파지나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면역 체계가 이런 어떤 아주 활발한 말 그대로 이 전쟁터 같은. 근데 이 어렸을 때는 뭐가 우세한 전쟁일까요? 이제 아군이 조금 우세한 면역적인 어떤 측면이 사실 좀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가도록 어떻게 보면 좀 아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살 되어 있죠, 그렇죠? 3살까지 계속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치열한 이런 어떤 전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생애 초반에 있어서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완성해낸다라는 것.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면역 체계 이외에도
이런 외부적인 접촉을 통한 이런 어떤 경로를 사실은 1차적으로 좀 완성하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 페이지에서 조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은 이전과는 다르게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가 배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애가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좋은 면역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분만을 해야 되니까 참아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그쵸. 내가 일어날 수만 있으면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리더님들 저도 요새 어린이 그 영맘 교육을 다니면서 그 지오셉 대표님도 있으시지만 이제 김봉준 부사장님이 또 마이크로바이옴 강의 하시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강의 혹시 김봉준 부사장님 강의도 들어보셨나요? 네, 그 얘기 하시나요 요새? 자연분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와이프에게 굉장히 자연분만뿐만이 아니라 모유 수유를 거의 20개월, 24개월까지 얘기 요새는 안 하고 다니시나요? 그 사실 그쵸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했을 때는 사실 그게 너무너무 맞기 때문에 너무나 그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알면 더 알수록 관련된 이런 논문들도 너무너무 많고 사실 요새는 또 어떠냐면 굉장히 제한된 환경, 굉장히 이제 픽스된 환경에 살잖아요. 우리가 예전처럼 굉장히 다양한 무언가랑 좀 만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생애 초반에 3살까지의 아주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미리 접촉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 되면 뭔가 그 싸움이 좀 쉽게 풀어질 수가 있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멸균되고 너무나 제한되고 너무나 좀 픽스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적인 어떤 제한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면역 가설, 뭐 위생 가설 이런 부분 요새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면역적인 어떤 취약성을 더 영양도 좋고 더 환경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 3살까지 어떤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면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미리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3살 끝이 아니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도 요새는 거의 도시에 살고 있고 무언가 다양한 또 음식들도 사실은 굉장히 가공 처리되어 있고 사실 정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먹는 게 다를까요? 굉장히 그쵸.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곳에서 사와서 심지어는 요새는 전자레인지에만 돌려서 딱 먹으면 되는 이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다양성적인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그래서 이전 세대 사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리더님보다 더 문제인 것은 요즘 아이들은 더 사실은 좀 취약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장 환경이 또 선물하는 뭐 튼튼한 방어막 이전에 또 이미 배우셨겠지만 이 장세포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세포이기 때문에 이 장세포 간의 타이트한 어떤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타이트 정션이 안 되게 되면 이 만들어진 세포 간의 간극을 통해서 말 그대로 피부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병원균이 몸 안으로 쓱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는 건강이 기본이 된다. 사실은 알고 있지만 탁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 피부처럼 장도 내 몸 안이지만 몸 밖에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유해균이 침입하는 경로가 되고 실제 얘가 우리 마이 웰리스로 다시 가면 이 생태계에 나의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 간의 기관과는 아주 밀접한 연결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그 한 부분의 문제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다각적인 기관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미노를 딱 쓰러뜨렸을 때 확 확산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뭐 실증적인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중에 제일 긴 신경이 미주신경이래요. 뇌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그냥 내 소화기관의 일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와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장뇌축, 뭐 간뇌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연결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이런 측면, 어떤 다각적인 어떤 위험 요인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호르몬 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굴까요? 바로 근육이다. 건강의 핵심을
담당하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거 지난주에 조금 배우셨을 텐데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실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건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근육에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금 보고만 계시고 사진만 찍고 계시지만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한번 일어나 보실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쵸, 막 앞에 짐이 너무 많으셔서 번거로우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졸리시니까 해보실게요. 그냥 일어나셔라가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한 다리로 일어나실 거예요. 한 다리로 의자에서 다리를 들고 한 다리로 내 몸을 일으켜봐라.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아이고 세워서 안 되네. 제가 안 되네요. 다리를 들고 일어나 보시면 앉아서 의자로 앉은 자리에서 한 다리로 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부끄럽네요. 휘청휘청 지금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앉자마자 여기 지금 리더님 못 일어나신 거고요. 못 일어나신 거예요.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고 몸을 일으켜라. 근데 저도 한동안 안 했더니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인간은 다리가 한쪽이 아니라 인간의 다리는 두 쪽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다리를 들고 또 몸을 저도 설 때 매우 먹고 그렇죠? 제가 자신 있게 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휘청휘청 일어나는데 이쪽 다리와 이쪽 다리에 매우 느낌이 달랐다. 그렇죠? 한쪽 다리를 들고 그렇죠? 한쪽 다리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한쪽 다리. 근데 뒤로 너무 뻗쩍 다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고 이렇게 일어나시면 되고 내가 해봤더니 내가 잘 못 일어나지더라. 한 다리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목욕탕 의자에서 두 다리로 일어나는 거. 목욕탕 의자에서 두 다리로 일어나시는 거. 그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려요. 그래서 목욕탕 의자에서 내가 두 다리를 딛고도 내가 못 일어난다. 누가 목욕탕에 등 밀었을 때 누가 손을 잡아줘야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줘야 내가 일어나진다.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지금 숨이 좀 가쁘거든요. 여기 리더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숨이 가빠지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별건 아닌데 이 다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근육, 코어 근육인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여기 리더님들 근육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알통 정도 뭐 그쵸? 복근이 막 있으신가요? 뭐 팔에 막 하면 근육이 울퉁불퉁 나오시나요?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근육이 가지고 있는 하체 근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뭐 예전에 바디캠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생각보다 하체로 내려간 혈액을 심장에 어떻게 보면 그 활동만으로 다시 심장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제2의 심장 뭐라고요? 다리 근육. 특히나 종아리 근육, 굉장히 중요한 코어 근육. 또 허벅지 근육 같은 경우는 내 몸 안에 있는 굉장히 대근육 가운데 하나여서 이 대근육이 하는 역할은 뭐죠? 내 몸에 있는 잉여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요. 실제 이 근육이 하는 역할 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뼈가 있으면 근골격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뼈를 감싸면서 걔를 서포팅하는 역할, 관절을 안정화하는 역할.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이런 크레인의 작동 원리를 보면 이 크레인이 축에 제대로 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얘가 뭐 튼튼하고 부러지지 않아도 축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잘 아시죠? 크레인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의 축의 고정의 역할을 누가 한다? 근육이 한다. 근육이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한다. 관절의 움직임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도 약해지고 호르몬의 어떤 분비 저하로 인해서 근육도 약해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런 축을 조금 뒤틀고 나의 건강을 좀 나쁘게 하는 요인들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생활의 편리 그리고 소중한 것을 찰칵 찍도록 도와주는 지금 들고 계신 이런 휴대폰 아마 한 번쯤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손목이 시큰하고 아프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핸드폰 좀 많이 보면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목 아픈 경험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에서야
사실은 뭐 20대 어른이 돼서 사실 휴대폰을 쓰고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뭐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좀 그쵸.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학교에 뭐 알림을 엄마 친구들하고 얘기하려면 카톡을 해야 되니까 엄마 막 이러면서 사실 아이들이 일찍부터 스마트폰을 하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분당 ABC의 데이터를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리더님들이 이제 경추에 2kg에서 6kg 정도의 좀 부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한 키손실값 뭐 2cm 정도의 키손실값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게 저희 그로잉 랩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 데이터 보면요. 아이들은 조금이니까 2kg에서 6kg가 아니라 뭐 1kg일까요? 아이들도 못지않은 경추의 부담, 뭐 1cm에서 2cm 정도의 키 손실 값을 사실 어른과 별반 다르지 않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기부터 그럼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좀 살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근감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우리 마이 웰리스 랩에서도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노쇠, 뭐 쇠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화로 인한 쇠약이죠, 그렇죠? 노화로 인한 쇠약. 근데 이 노화로 인한 쇠약을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언가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감, 무언가 생각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약이 되죠. 우리가 쇠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신체적인 쇠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심신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과 마음이 함께 동시에 쇠약해지는 이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쇠약해졌을 때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그 고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힘도 없고 기운도 없는데 내가 움직이기도 좀 조심스럽다. 괜히 움직였다가 다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 라는 이런 어떤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운동 영양학을 또 이야기하는 또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자료 중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조금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운동과 체중 감량 그 이상의 가치를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이 운동이 준다라는 이런 부분의 좀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이 아래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스트레스 수준 그 강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스트레스 수준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로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뭐랑 연결했냐면 텔로미어의 길이로 연결해서 지금 한번 살펴봤어요. 좀 통합적으로 보는 이런 어떤 논문이죠. 텔로미어의 길이는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텔로미어가 째깍째깍 짧아지면 세포 복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유전자의 말단에 텔로미어가 있는데 이 텔로미어가 세포가 복제될 때마다 째깍째깍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 더 짧아지면 운동화끈 막 이야기하잖아요. 운동화끈이 짧아지면 운동화가 잘 안 맺지는 거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텔로미어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스트레스 수준 사실 텔로미어라고 썼지만 얘는 뭘까요? 노화나 이런 어떤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점 세포 단위의 어떤 실험을 한 건데 여기 안에 인덱스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앉아 있었던 분이에요. 스트레스를 또 받고 활동적인 어떤 인덱스에서 나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냥 힘드니까는 안 움직일래. 나 지금 이 스트레스도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냥 한번 앉아 있어 볼래. 그냥 쉴래. 우리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죠?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뛰어다니시나요? 음식을 많이 드시고 먹다 지쳐 쓰러지죠, 그렇죠? 앉아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분이고요. 이 주황색은 뭐냐면 난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더 힘들어, 더 생각나, 더 한번 움직여 볼래. 움직이신 분이세요. 활동적이신 분. 앉아 있었던 분과 활동적인 분. 물론 앉아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계속 스트레스가 늘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실험으로 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들어서 앉아 있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뭔가 산화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상의 어떤 변이가 더 가파르게 왔다라는 것을 좀 반증을 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데 그냥 걔만 매몰돼 있고 가만히 있으면 나 너 더 힘드니까 힘들지만 더 활동적으로 한번 움직여 볼래. 어떠냐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앉아있던 분보다는 덜 짧아졌어요. 스트레스가 더 가중돼도 덜 짧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뭐냐면 내가 사실은 살면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나의 건강을 해치는 또 뭐 텔로미어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노화와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노화를 내가 억제하거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나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내 몸 안에서 사실 당장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의 텔로미어의 길이상 변화.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대사질환적인 어떤 부분의 문제를 내가 말 그대로 몸 안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조금 볼 수 있는 이런 지표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호소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성 뭐 피로, 증후군.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뭐 수면 장애가 있거나 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뭐 섬유 근육통이나 우울이나 불안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적인 이런 변화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또 뭐냐면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비례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가지고 이 스트레스, 이 힘듦을 내가 그냥 그 오롯이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겨내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서 나를 꺼내서 무언가 나를 더욱더 활동적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활동들이 지금 나에게 좀 처해진 이런 어떤 문제를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하셨던 이 마이 웰니스 랩에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아주 치밀한 어떤 연결, 뭐 호르몬적인 연결뿐만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과의 연결을 통한 이런 연동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기관 동물의 어떤 연결된 소화기관의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본 거잖아요. 근데 연결고리를 끊어도 어떻게 그 연결은 계속 이어지더라.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혈액이나 림프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적 변화로 내 몸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시뮬레이션 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내가 만약에 혈당이 높다. 이거는 이제 웰니스 랩의 어떤 지표죠. 건강검진 관련된 닷을 내렸을 때 나의 공복 혈당이 높다라고 한다면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영역에 공복 혈당 영역에 빨간불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공복 혈당만 신경 쓰셔야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뭘 신경 써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선 공복 혈당이 높으면요. 췌장에 있어서의 인슐린 분비에 어떤 불균형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포도당적인 조절이잖아요. 포도당. 근데 포도당은 어디를 떠다니죠? 혈액을 타고 떠다니죠. 그래서 이 떠다니는 포도당에 있어서의 조절이 잘 안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 혈액을 매개로 해서 나의 몸에서 순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새 뭐가 문제라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혈중에 떠다니는 유리지방산의 농도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 졸리시지만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혈류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혈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리더님들 졸졸졸졸 흘러가는 신음물에서 급류가 흘러가는 곳에서는요. 이끼가 잘 끼지 않아요. 그런데 유속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끼도 끼지만 그 물에 같이 흘러다녔던 여러 가지 다양한 누폐물이 퇴적되어서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혈중에 퇴적되어서 흘러가다가 쌓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유리지방산의 어떤 잔여물들이 혈중에 끈적이면서 쌓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염증적 경향성이 조금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큰 영역에 만성질환 역제 지수 중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LDL,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LDL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영역이 쭉 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영역이 또 굉장히 먼 영역까지 갔어요. 이게 ALT, AST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간효소치예요. 간효소치, 혈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간 효소치에는 또 왜 또 다른 불이 또 들어왔을까요?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간이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지질대사를 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복혈당이라고 하는 사실은 에너지적인 이런 측면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혈류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리지방산의 문제로 확산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인체의 화학 공장이면서 지질대사를 관장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지방산이 높아지게 되면 기관에도 쌓일 수 있죠. 코어에도 쌓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인데 무슨 간? 지방간. 간의 사이즈가 정말 지방간이신 분들을 보면 간의 사이즈가 조금 커져 있어요. 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 중에 굉장히 심장 다음으로 혈액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붉은색의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대사적인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붉은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간이 되게 되면 간에 정말 말 그대로 지방간, 간에 지방이 희끗희끗 끼어서 사이즈도 커지게 되고요. 이렇게 물질 대사를 관장하는 간이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굉장히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이런 어떤 그 대사를 말 그대로 순환이 잘 안 되면 대사 활동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간이 심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좀 더 심화되면 이제 간이 조직이 괴사돼서 간경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그런데 이 지방간이 생기는 거 우리가 예전에는 술을 정말 과음을 해서 알코올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만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요즘은 알코올성 지방간 이외에도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굉장히 많다. 먹어서 이기리라 이거죠, 그렇죠? 술로 뭐 지방간이 될 수도 있지만 매우 많이 먹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근데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 뭐 성인, 그렇죠? 여성들까지도 다 확산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생활을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아? 마이 웰스 랩이라고 하는 이런 또 웰리스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했던 이런 어떤 다각적인 부분들 다 뭐 알 수 없고 호르몬 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건강의 닻을 내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인덱스를 넣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프로젝션, 약간 시뮬레이션 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문제적인 영역을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 나는 뭘 해야 돼? 여기 리더님들께 ABO 리더님들을 위한 가이드북. 그래서 그 각각의 영역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 얘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뭐 간은 대사를 관장하는 역할이고 인체의 화학 공장인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되고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외에도 뭐 너무나 사실은 잘 아시는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한테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폭이 작은 것 같아요. 이러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얘를 리더님들께 리더를 위한 이런 가이드북으로 또 배포를 해드리고 이거 사실 또 배포물이기 때문에 CRM적인 이슈 그래서 이 각각의 이 기능과 각각의 뉴트럴라이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좀 기능성이 조금 매칭된 이런 부분만을 사실은 좀 추천하는 이런 제품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으면 식후혈당에 대한 이런 문제로 혈당적인 어떤 측면이 중요하지만 얘가 생기면 또 연결되는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에는 사실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됐을 때 같이 연결되는 요러요러한 문제점은 그분이 사실은 혈행 개선적인 문제가 있지만 혈행 개선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산화적인 어떤 스트레스, 뭐 흡연을 하시거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산화적인 어떤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신 이런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연결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거는 리더님들께서 좀 연결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좀 아주 잘 안 보이게 개미 글씨처럼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가이드북을 통해서 다 전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잘 알고 계신 뉴트라이트 제품 내용들 좀 쭈루룩 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뉴트라이트 실제 이제 한국형 비만 또 한국인의 문제를 조금 많이 얘기하는 게 열량 영양소 가운데 하나인 이제 탄수화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탄수화물을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먹는다. 또 거기에서 더 문제로 또 확산되어 나가면 너무나 정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먹었는데도 살찌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인슐린 약간 저항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과 관련돼서 높아지는 어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이런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과 관련된 부분의 섭취를 조금 줄이고 얘를 단백질로 조금 전환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들을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아마 이미 그 어떤 분들보다 더 열심히 단백질을 열심히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35,000 거의 4만에 해당되는 엄청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또 여기 리더님들께서 열심히 단백질은 섭취하시지만 생각보다 단백질을 제대로 잘 소화 흡수하시지 못하는 이런 또 문제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먹었지만 얘가 정말 내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소화와 관련된 이런 어떤 측면. 근데 이 소화 요소는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 같은 이런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또 단백질을 소화하는 이런 프로테아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이 소화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자연물로 먹는 이런 어떤 음식물들은요. 포도당의 어떻게 보면 수천 개의 결합체. 단백질은 내가 단백질로 먹지만 얘가 소화 흡수되기 위해서는 얘는 사실 아미노산의 형태로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주 잘게. 지방은 지방 제대로 쪼개지지 않으면 변으로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고추기름처럼. 그래서 얘가 리파제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사실은 잘게 사실상 쪼개져야 어떻게 소화기계의 점막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흡수가 될 수가 있고 소화 효소적인 이런 부분들 앞서 보여드렸던 뭐 기질적인 요인, 노화로 인한 요인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얘가 제대로 잘 분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음식을 작은 분자로 쪼개는 이런 역할들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레슨앤런으로 만들어낸 제품이죠. 편안한 하루를 위한 곡물 과채 바로 효소 뉴트라이트 엔자임 바이옴이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 특허 유산균과 밀가루 생각보다 먹고 나면 불편하신 분 굉장히 많으신데 글루텐을 분해하는 특허 유산균 그리고 27가지 곡물 과채를 발효한 60만 여가의 발효 효소를 뉴트라이트 엔자임 바이옴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전에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한 종류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확대되었죠. 나의 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마이랩까지 미생물 생태계 균형 나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에 최적화된 장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높일 수 있는 선택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또한 좀 맞춤형 유산균이 좀 설계가 되어 있고요. 루바브 뿌리 추출물 조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 다양한 논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논문 중에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좀 다각적인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부분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좀 증상이 있고요. 안면홍조라고 하는 갱년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하향적으로 낮추는 이런 측면 인체 적용 시험 루바브리 추출물을 통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옆에는 뭐냐면 이제 위약군이죠. 위약군은 막 널뛰는 거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증상을 좀 포괄하는 MRS2 총점이라고 하는데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섭취하신 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점수가 유지되는 것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내용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널리 조금 활용된 이런 원료고 뉴트라이트가 국내 최초의 개별 인정을 획득해서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리더님들께 선보여 드리고 있죠. 그리고 갱년기에 있어서의 불편감 그 이외에도 40, 5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죠. 뼈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비타민 D와 비타민 K 또한 주원료로 루바브 뿌리 추출물뿐만이 아니라 함께 조금 담고 있고요.
다양한 식물 영양소적인 측면, 히비스커스, 세이지 등 8가지 부원료 또한 담겨져 있는 이런 제품이 뉴트라이트 루바브 블렌드다. 남성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남성 소팔메토 블렌드.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름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호르몬으로 변화되면서 탈모나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조금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 되게 복잡해요. 5알파 디리덕타제라고 하는 이런 효소의 작용을 조금 통해서 얘를 조금 억제하는 이런 어떤 기능성을 소팔메토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임상을 보면 소변 유속의 개선, 그리고 또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잔뇨감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주는 측면, 소팔메토 추출물을 가지고 한 이런 실험, 인체 적용 시험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또 유속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베뇨핀노 너무너무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억제해주는 이런 측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팔메토의 메커니즘이죠. 얘가 이제 비정상적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많이 전환되지 못하도록 이 부분 전환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 무언가 얘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조금 하고 있고요. 네툴루트라고 하는 또 다른 성분도 있어서 얘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 전립선 세포막 수용체와 막 달라붙어서 이것도 좀 비정상적으로 무언가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조금 요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중간을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클리니컬 스터디를 보면, 그렇죠? 소팔메토를 섭취하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낮춰진 거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소팔메토 블렌드를 가지고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인체를 가지고 한 클리니컬 스터디인데 워낙 INS에서 못 쓰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니까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조직들이 보이죠. 근데 섭취 이후에 이런 비정상적인 조직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옆에 사진이 조금 더 밝게 보여서 사이즈 비교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증식됐던 세포의 사이즈가 클리니컬 스터디를 통해서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제품의 주요 특징,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전립선 건강 기능이 인정된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호박씨, 유, 오렌지 추출물, 두나리아나 추출물 등의 부원료 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립선과 관련돼서 불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뉴트라이트의 소팔메토 블렌드이다 라는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해서 놀라운 일이에요. 5분 전에 제가 굉장히 길게 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5분 전에 끝을 냈고요. 여기 리더님들 글쎄요, 이 뉴트라이트 다양한 이런 제품들, 그쵸? 저희가 뭐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냥 베이직한 베이직 서플리먼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제 펑셔널한 기능성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얘를 내가 어떻게 다 공부를 해야 되나 걱정이 좀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은 이제 초이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나 그러면 인체 생리랑 영양학 이런 거 어떻게 다 공부해? 아카데미 사회차를 들었지만 지난번에 들은 것도 그렇고 오늘 들은 것도 그렇고 기억이 살짝 안 난다. 이러실 수 있어요. 사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한 공부 한번 다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또 방향성적인 측면으로는 또 웰리스 플랫폼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파일럿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3월에도 파일럿을 할 거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얘를 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건강검진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내가 건강검진이 기존에 없으면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라도 가시면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제 혈액 데이터, 그래서 그 어떤 내용들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다 누적이 돼서 얘를 저희가 데이터를 쑥 끌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파일럿을 해보니까 좀 생각지도 못한 또 부분을 또 발견했거든요. 뭘 발견했냐면 생각보다 지금 쓰시는 핸드폰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시거나 혹은 카카오톡을 내가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내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을 처음 만들었을 때 누가 나 이메일이 없어서 누구 이메일을 가져다가 혹은 휴대폰 옛날 거를 가져다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편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깜짝 어떻게 이러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이 데이터가 스크래핑하고 원래는 스크래핑에서 쑥 긁어와야 돼요. 그냥 소득공제 하실 때 저도 뭐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쑥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쑥 끌어와졌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굉장히 편차가 일단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런데 혹은 내가 이거를 누군가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설명해서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본인 휴대폰이 아니야. 본인 카카오톡이 아니야. 그러면 인증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잘 모르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경로로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게 뭐냐면 직접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뭐를? 본인의 건강 검진에 대한 데이터를. 그러면 사실 그 앞에 있는 게 다 싹 사라져요. 내 핸드폰이 아니어도 되고 소비자의 핸드폰은 아니고 내 핸드폰에다가 사실은 그쵸? 그 사람을 트라이얼로 입력해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또 아주 쉽지가 않은 게 또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건강검진에 대한 항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숫자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숫자가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10인지 200인지 뭐 GOT, GPT가 얼마인지 막 이런 부분 그리고 입력하시다가 또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생활습관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의 내가 아니라 여태껏 했던 나를 꼭 입력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웃고 계시지만 나는 연말이라서 술을 막 매일매일 마셨는데 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안 마실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데이터가 좀 잘못된 데이터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인덱스 이런 부분들 아마 또 다른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릴. 왜냐면 각각의 인덱스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혈압은 당연히 고혈압이고 공복혈당은 혈당이고 GOT, GPT는 간 수치겠죠. 간 기능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콜레스테롤은 좀 지표가 많아요. 뭐 토탈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HDL, LDL이 있고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이런 지표는 신장과 관련된 이런 어떤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지표에 대한 얘가 뭘 의미하는지 사실 아주 심플하긴 하지만 또 아주 안 심플한 게 건강검진 항목 보면 그게 그 순서대로 뚜루룩 안 돼 있어요. 막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 항목 검사를 하셨으면 출력본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할 때도 그래서 그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아서 얼른 입력하려면 막 안 찾아지고 막 뒤적뒤적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형광펜으로 이 데이터들을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체킹해 놓으시고 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건강검진 항목을 넣고 설문을 하고 그러면 이 다양한 인덱스를 넣어서 마이 웰리스 진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걔가 휴대폰에 다운로드 돼요. 다운로드 했는데 다운로드를 못 찾으시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웃으시잖아요.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이거 다운받았는데 이거 찾을 수가 없어졌어. 없어. 막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리더님께서 얘를 굉장히 강력한 비즈니스적인 툴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얘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그리고 내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얘는 이런 의미가 있어. 미리 좀 ABO 가이드북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당장 나중에 이제 선출시가 되면 ABO 가이드북 다른 책 뭐 유튜브 찾으셔 보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ABO 가이드북 초이스 관련된 앞서 보여드렸던 관련된 부분의 제품의 매칭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 이게 문제가 되면 사실 아마 가이드북에 상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북과 제품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이 브랜드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리더스 이 아카데미도 웰리스 플랫폼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여기 리더님들을 조금 미리 무장시키기 위한 그래서 4번의 교육으로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초이스 한번 보고 웰리스랩 경험해보고 가이드북 나오면 다시 한번 한 번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양학을 공부했지만 그 리더 가이드북이 그렇게 쉽게 써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핵심적인 내용은 형광펜 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얘가 좀 내게 돼 있어야 내가 그냥 그렇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하신 분에게 이 부분 소비자에게는 이 리더 가이드북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리더님들께 드려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얘를 풀리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렇게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1분의 오차도 없이 딱 30분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리더님 다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